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 코치 법무법인 참여 신정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험사 소송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 보험사의 소송은 나홀로 소송 서비스의 가장 큰 핵심 단골이기도 한데요.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. 일단 보험사라는 특성상 보험사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, 일단 줄 것은 안 주려고 하죠. 그리고 이제 소송 걸라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자꾸 청구를 하고 이러면 거꾸로 소송은 보통은 뭐 돈을 지급해 달라고 할 때 거는 것이죠. 그런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거를 걸는 경우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받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합니다. 많은 이제 의뢰인 여러분들께서 왜 이렇게 한참이나 있다가 소송을 진행하는지 모르겠다.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라고 불만을 토로하시는데, 일단은 뭐 보험사라는 조직이 뭐 커서 그럴 수도 있고요. 일단은 시간을 오래 끌어서 고객들에게 입증의 어려움을 남기려는 의도가 더 큰 걸로 보여요. 좀 약간 법을 남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워낙 소송을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하고 있고, 보험사가 아마 가장 많이 소송을 하는 것이 대부업체일 테고요. 대부업체 소송은 좀 단순하죠. 빌려준 돈을 언제까지 뭐 안 갚았으니까 내놔라, 뭐 그런 대여금 청구 소송이 대부분을 이루지만, 보험사는 다양한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소송을 가장 많이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험사는 전속으로 계약된 변호사를 아주 싼 가격에 쓸 수 있죠. 뭐 몇십만 원의 소송을 하기도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꾸로 보험사에서 소송을 당하는 분들은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소송도 보험사는 매우 싸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비용의 압박도 느끼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아주 소액이다, 뭐 몇백, 백만 원 이 정도라도 보험사는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법률 비용의 고통과 그 다음에 입증에 대한 불리함을 충분히 보험사는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중복이 되기도 하는데요. 바로 소송을 해주면은 좀 좋은데,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. 보통 많은 의뢰인 여러분들은 보험사의 담당자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됐다고 생각하겠지만, 그 사람들의 역할은 그냥 시간을 끌고 어떻게 그 안에 자기한테 유리한 합의를 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 녹취를 많이 해두시고 증거를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것이, 아니면은 보험사와의 의사소통은 모두 다 메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항상 입증이 쉽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면, 뭐 한 가지는 이건 제 첫 사건이기도 한데요. 이분이 연봉도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,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서 눈을 크게 다쳤어요. 근데 뭐 눈을 완전히 다친 건 아니고 다쳤는데, 보험사에서 실명을 한 건 아니니까 보험사에서는 시간을 1년 이상 끌다가 뭐 50만 원만 물어주겠다, 이런 턱없는 제안을 하죠.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 뭐 400만 원의 배상을 받아낸 경우도 있고요. 또 최근에 한 건은 일상 배상 책임인데, 우리 의뢰인의 집에서 밑에 집으로 물이 샜어요. 물이 샜는데, 보험사가 각종 간섭을 전부 다 했습니다. 뭐 이걸 고쳐라, 저걸 고쳐라, 뭐 저걸 고쳐라, 다 고쳤는데, 나중에는 밑에 집에 도배비밖에 물어줄 수 없다고, 우리가 실제 들어간 돈은 한 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, 아랫집에 도배비 50만 원 이상은 물어줄 수 없다고, 그런 채무부정자 확인 소송이죠. 근데 거기서는 한 푼도 물어줄 게 없다고 들어왔다가, 이제 소송 과정에서는 45만 원만 물어준다는 그런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. 만약 이 의뢰인이 그렇게 안 물어줄 줄 알았다면 그렇게 900만 원이나 들어서 수리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? 어차피 또 세면 또 물어주고, 또 세면 보험사에서 또 물어주고 해야 되는데 좀 부당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아주 최근의 사건으로는
한 1년쯤 지났어요. 그 한 학생이 아파트에 보면 예전 아파트에 보면 그 계단 옆에 뭐 카트도 다니고 유모차도 끌고 다니고 휠체어도 끌고 다니고 뭐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도 타고 내려오는 그런 뭐랄까 경사로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경사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 체인이 풀렸어요. 그런데 밑에 주차된 차량이 벤츠였는데 그 차가 그 경사로의 3분의 1 정도를 막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끝에 이 학생이 피할 수가 없어서 부딪혔는데 부딪혀서 넘어졌죠. 근데 이 학생은 이제 뭐 대학생이었는데 모르고 이게 저기 그 차주한테 연락을 한 거죠. 그랬더니 차주가 160만 원을 요구를 해요. 그건 뭐 사실 덴트하고 이렇게 좀 처리하면 2, 30만 원이면 될 것인데 그런데 더욱 화가 나는 거는 학생이 다쳤거든요. 무릎도 까지고 다리도 다치고 했어요. 또 학생은 핸드폰도 깨졌어요. 그 차가 거기 주차되어 있지 않았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고였죠. 그런데 그래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 학생은 나도 다쳤으니까 인사 그 사고도 접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험사는 그걸 거부를 했어요.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그냥 그러고 지나갔나 보다라고 하고 그 벤츠 차주는 뭐 나중에 자기가 자차를 냈으니까 20만 원을 더 내라 뭐 그래서 그럼 자차만 하고 뭐 나한테 소송을 안 하겠다는 건가? 하지만 거기에 응하지는 않았죠. 그랬더니 1년 있다가 160만 원도 아니고 116만 원을 전체 다 물어내라고 학생에게 불리한 소장만 보내서 소송을 한 거죠. 그러면 이 학생 입장에서는 소송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? 그 116만 원 정도의 그 소송 금액을 가지고 변호사를 살 수가 있을까요? 그런데 다행히 이 학생은 제 아들입니다. 그래서 제가 대신 소송을 하면서 몇 가지를 따져보려고 해요. 먼저 그렇게 자전거에 까진 부분이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 범퍼를 뭐 갈든지 뭐 아니면 뭐 차를 며칠 맡기고 도색을 하든지 이럴 만한 큰 건이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뭐죠 대차 서비스 렌탈 서비스가 차량 렌탈이 합당한 건지 과연 우리 법은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건지 벤츠를 보호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아파트 경사로에 세워놓은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를 저는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제 아들 사건이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다 공개해 드려 보겠습니다. 그 사건을 통해서 보험사와의 소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지금까지 법무법인참의 신장현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